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18년 4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1과목 폐기물 개론 1번 문제를 보도록 하십시오. 자, 먼저 여러분들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도시 쓰레기의 조성이 탄소가 48%, 수소가 6.4%, 산소가 37.6%, 질소가 2.6%, 황이 0.4%, 그리고 회분이 5%일 때 고위 발열량은 얼마인가? 듀룡식을 적용할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듀룡 공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고위 발열량을 계산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듀룡식에 의해서 고위 발열량 계산하는 공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공식을 보시면 8100C 플러스 34000H-8분의 5 플러스 2500S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C라는 것은 탄소의 함량이죠. 탄소가 48%니까 0.48. 자, 그리고 H가 수소의 함량이에요. 수소의 함량이 6.4%니까 0.064. 그리고 O, 산소의 함량이죠. 산소가 37.6%니까 0.376. 자, 그리고 S가 0.4%예요. 그러면 0.004가 나오겠죠. 따라서 퍼센트를 대입할 때는 100으로 나눠서 대입을 합니다. 따라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4476kcal/kg이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중에서 산성이 가장 강한 수용액상 폐기물은? 자, 우리가 산성이 강하려고 하면 pH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강산성이죠. 따라서 pH에 해당하는 값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먼저 POH가 11인 수용액상이에요. 그럼 pH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 14에서 11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3이 됩니다. pOH가 1이에요. 그럼 pH라는 것은 14에서 1을 빼면 13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답은 pH가 2, 라브는 pH가 4. 그러면 pH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강산성이 되니까 정답은 답은이 되는 거죠. 그리고 1번, 가번과 나번은 pH와 pOH의 합이 얼마요? 14죠. 따라서 pH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4에서 pOH의 값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쓰레기 발생량 예측 모델 중에서 쓰레기 발생량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인자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하여 각 영향 인자들 간의 상관관계를 수식하는 방법은? 자, 이 내용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각 영향 인자예요. 그죠? 그래서 영향 인자가 여기서는 가장 핵심이죠. 따라서 영향 인자가 핵심인 모델 방법은 동적 모사 모델, 답은이 정답이죠.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특히 동적 모사 모델에서 핵심 용어는 영향 인자가 나와 있든지 아니면은 독립적인 종속 인자가 나와 있게 되면 동적 모사 모델이라는 것을 반드시 숙지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내용을 조금 바꾸게 되면 독립적인 종속 인자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 인자나 독립적인 종속 인자가 들어가게 되면 동적 모사 모델에 대한 용어라는 것을 꼭 숙지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4번. 쓰레기 3성분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가연분의 함량은 얼마인가? 원시료 무게가 5.40kg, 건조 후의 무게가 3.67kg, 그리고 가열 후의 무게가 1.07kg입니다. 여기서 가연분의 함량이라는 게 뭐죠? 가연분이라는 것은 탈 수 있는, 연소할 수 있는 성분을 가연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원시료가 얼마죠? 5.40kg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건조 후의 무게가 3.67이고 강열 후의 무게가 1.07이에요. 자, 따라서 가연분이라는 물질이 뭐냐 하면 가연분이 휘발성 고형물이거든요. 자, 따라서 휘발성 고형물이라는 것은 원시료에서 강열 후의 무게를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원래 값을 한 번 더 나눠줘서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원시료 5.40kg에서 강열 후의 무게 1.07kg을 빼주면 그 차만큼 휘발성 고형물이 되는 거죠.
나누기 원래양 5.40kg 전체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가연분의 함량 48.15%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에 보시면 사용한 자원 및 에너지, 환경으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을 규명하고 정량화함으로써 한 제품이나 공정에 관련된 환경 부담을 평가하고 그 에너지와 자원, 환경 부하 영향을 평가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규명하는 과정으로 정의되는 것은, 자, 지금 5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전과정 평가죠. 그래서 전과정 평가라는 LCA에 대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과정 평가 같은 경우에서는 전과정 평가의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계의 순서로 바르게 된 것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출제할 수 있어요. 따라서 팁에 나와 있는 우리가 전과정 평가의 순서를 보며 목록 및 범위 설정, 목록 분석, 역량 평가, 그리고 개선 평가 및 해석의 단계가 있다는 것. 따라서 LCA는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4가지 단계를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을 보시게 되면 탄소가 12kg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산소량과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량은 얼마인가? 탄소를 산소와 결합하면 CO2가 나와요. 그러면 산소를 지금 여러분들 산소를 킬로그램으로, 이산화탄소를 킬로그램으로 계산해요. 킬로그램으로 계산한다는 소리는 분자량을 쓴다는 소리잖아요. 탄소는 원자량과 분자량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12kg의 탄소일 때 산소는 16자리가 2개, 산소의 원자량은 16이잖아요. 16자리가 2개, 32kg. 반면에 CO2는 탄소가 12, O가 16자리가 2개, 44예요. 44kg. 그러면 탄소 얼마에 해당하는가? 12kg에 해당하는 산소를 X,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Y라고 놓고 정리를 하면, 자, X는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대각선으로 곱해서 Y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시면 X라는 산소는 32kg, Y라는 CO2는 44kg이 필요하다 또는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조건에서 폐기물의 발생 가능 시점과 재활용 가능 시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먼저 폐기물의 발생 시점. 자, 1번에 보면 주관적인 가치가 제로인 지점을 A, 객관적인 가치가 제로인 지점을 B, 주관적인 가치와 객관적인 가치의 교점이 C, 그리고 객관적인 가치와 주관적인 가치인 교점이 D라고 나타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의 발생 시점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A라는 점이 실제로 보면 폐기물의 발생 시점이에요. 반면에 재활용 가능 시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보면 재활용은 주관적인 개념과 객관적인 개념 2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폐기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주관적인 가치가 객관적인 가치인 교점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시점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A. 자, 그리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주관적인 가치와 객관적인 가치를 비교했을 때 객관적인 가치에 비해서 주관적인 가치가 크거나 같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점과 C점 이후가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분쇄된 폐기물을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탄도학을 이용하는 선별법은, 일단은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탄도학을 이용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에 중점을 줘서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되고, 자, 그리고 가벼운 게 유기물이고 무거운 게 무기물이에요. 그러면 관성 선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9번 문제를 보시면 5미터의 삼성을 용적을 갖는 쓰레기를 압축하였더니 3미터의 삼성으로 감소되었다. 압축비는, 자, 우리가 압축비라는 것은 압축 전의 부피에서 압축 후의 부피를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압축 전이 V1, 압축 후가 V2예요. 그러면 압축비는 압축 전에 5m의 삼성에서 압축 후 3m의 삼성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답은이 되나요?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발생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으시오 돼 있어요. 자, 가번. 대도시보다는 문화 수준이 열악한 중소도시 주민의 쓰레기를 더 많이 발생한다. 자,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비교하게 되면 중소도시에서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어지죠. 대도시에서 폐기물의 발생이 많아집니다. 답은 쓰레기 발생량은 주방 쓰레기량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엔겔 지수가 높은 서민층의 쓰레기가 부유층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자, 부유층과 서민층을 놓고 보면 부유층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지죠. 답은 쓰레기를 자주 수거해 가면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쓰레기를 자주 수거해 가든지 쓰레기통이 크면 클수록 쓰레기의 발생량은 많아집니다. 답은 쓰레기통이 클수록 유효 용적이 증가하여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조성별 재활용 기술로 적절치 못한 것은 답은 부패한 쓰레기는 퇴비화, 부패가 되면 퇴비화를 만들기 쉬워지잖아요. 답은 가연성 폐기물은 열회수, 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은 난연성 쓰레기는 열분해, 난연성이라는 것은 분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분해를 시켜서 에너지로 회수합니다. 답은 연탄재는 물질 회수, 연탄재는 더 이상 우리가 필요한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복토재로 재활용을 하는 게 대부분이죠. 따라서 재활용의 용도가 잘못된 것은 라번의 연탄재가 되죠. 복토재라는 것은 최종 매립장에서 복토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고액 분리 장치가 아닌 것은 여기서 고라는 것은 고체, 액은 액체입니다. 따라서 고체와 액체의 분리 장치가 아닌 것은 카본에 보면 관성분리기가 있어요. 관성분리기라는 것은 뭐냐면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것을 우리가 관성분리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카본이 정답. 나머지는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면 적환장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적환장이라는 것은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곳에 폐기물을 임시로 모아서 최종 처분장까지 매립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하는 폐기물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곳에 적환장이 설치가 됩니다. 가만히 적환장은 폐기물 처분지가 멀리 위치할수록 필요성이 더 높다. 맞습니다. 남한의 고밀도 거주지역이 존재할수록 적환장의 필요성이 더 높다고 그랬어요. 고밀도 거주지역이라는 것은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폐기물을 우리가 모아놓는 적환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공기를 이용하는 관료 수송 시스템의 방식을 이용할수록 적환장의 필요성이 더 높다. 답은 작은 용량의 수집 차량을 사용할수록 적환장의 필요성이 더 높다. 따라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적환장이 필요한 것은 저용량, 소용기, 그리고 저밀도, 인구가 적은 지역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면에 적환장이 필요 없는 곳은 고밀도, 인구가 많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적환장이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파쇄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압축 파쇄기로 금속, 고무, 연질, 플라스틱의 파쇄는 어렵다. 답은 충격 파쇄기는 대개 왕복식을 사용하며 유리나 목질류 등을 파쇄하는 데 이용된다. 자, 나번 같은 경우에서는 충격 파쇄기를 이용해서 유리나 목질류를 파쇄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왕복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로 어떤 방식을 쓰느냐면 회전식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답은 전단 파쇄기. 전단 파쇄기는 칼날을 이용해서 우리가 파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충격 파쇄기에 비해서 파쇄 속도가 느리고 이물질에 대한 혼입이 약하죠. 대신에 파쇄가 균일하게 파쇄가 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답은 압축 파쇄기는 파쇄기의 마모가 적고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 특히 여러분들이 파쇄기 같은 경우에서는 충격 파쇄기와 전단 파쇄기가 비교해서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충격 파쇄기와 전단 파쇄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15번 문제입니다. 산업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 방법을 서로 연결한 것 중에서 가장 부적절한 것은 가만히 유해성 슬러지는 고형화법. 유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독성을 가지고 있는 슬러지는 고형화, 고체화를 만들죠. 다음에 폐알칼리는 중화법, 그리고 다음에 폐유류는 이온교환법. 폐유 같은 경우에서는 가연 성분이기 때문에 소각 처리하면 돼요.
그다음에 폐용 재료는 정류 회수법. 그래서 정류를 해서 우리가 물질을 회수하는 방법. 따라서 부적절한 방법은 답은 폐이유는 소각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인구가 1200만 명인 도시에서 연간 배출된 총 쓰레기량이 970만 톤이었다면 1인당 하루 배출량은 얼마인가? 단 1년은 365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레기의 배출량을 kg per 인일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kg per 1이라는 게 뭐냐면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 발생량이에요. 그 다음 1이라는 것은 인구수죠. 그러면 배출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연간 970만 톤이 배출되고 있어요. 톤을 kg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보정을 했어요. 그럼 톤이 kg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연을 1로 보정하기 위해서 1년은 365일을 보정했어요. 그러면 톤 per 1이 kg per 1로 고치는, 톤 per 연이 kg per 1로 고쳐진 거죠. 나누기 인구수는 1200만 명.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2.22 kg per 인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kg per 인일이라는 단위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특히 kg per 1이라는 게 폐기물의 발생량. 따라서 폐기물의 발생량이 톤 per 연이니까 톤 per 연을 kg per 1로만 고쳐주면, 고친 다음에 인구수로만 나눠주면 바로 우리가 답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7번에 보면 발열량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원소 분석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여러분들 나번에 보면 본버식이라는 게 있는데 원소 분석법이라는 것은 고체나 액체 폐기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번에 본버식이라는 것은 분자식으로 이루어진 발열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체의 발열량을 측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원소 분석과 관계없는 것은 나번에 본버식이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자원화 및 재생이용을 위한 선별 방법으로 체의 눈의 크기, 폐기물의 부하 특성, 기울기, 회전 속도 등의 공정인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방법은, 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체 선별법이죠. 체 선별법이 스크린 선별법입니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인구가 100만 명이고 1일 쓰레기 배출량이 1.4kg per 인일이라고 한다. 쓰레기의 밀도가 650kg per 미터의 삼성이라고 하면 적재량 12미터의 삼성의 트럭 한 대 기준으로 1일 동안 배출된 쓰레기의 전량을 운반하기 위한 횟수는 얼마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차량의 운행 횟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배출량 나누기 1회 차량의 수거량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에 한 사람이 1.4kg per 인일. 근데 인구가 지금 얼마예요? 100만 명. 그러면 인이 없어지고 kg per 1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적재 차량을 보면 한 대당 적재 차량이 12m의 삼성이에요. 1회 12m의 삼성. 그래서 미터의 삼성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둬도 되고, 여러분들이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고쳐도 되고, 미터의 삼성을 킬로그램으로 고쳐도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밀도를 이용해서 미터의 삼성을 킬로그램으로 고쳤어요. 그러면 밀도가 650kg per 미터의 삼성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미터의 삼성 없어지고 분자 분모에 킬로그램으로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2미터의 삼성을 킬로그램으로 고쳐도 되고 1.4kg을 미터의 삼성으로 고쳐도 돼요. 얼마를 이용해서? 650kg per 미터의 삼성을 이용해서. 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횟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소수점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올림. 첫째 자리에서 완전올림을 한다는 것은 첫째 자리에 1 이상의 숫자를 한 자리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쓰레기의 겉보기 비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0cm 높이에서 3에 낙하시킨다. 답은 용적을 알고 있는 용기에 시료를 넣는다. 답은 낙하시켜서 감소된 양을 측정한다. 답은 단위는 kg per 미터의 삼성 또는 톤 per 미터의 삼성으로 한다. 비중의 단위죠. 자, 여기에서 답을 해보면 낙하시켜서 눈금이 감소하면 감소된 분량만큼 시료를 추가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답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2과목 폐기물 처리 기술입니다. 21번. 현기성 소화와 호기성 소화를 비교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현기성 소화라는 것은 폐기물을 우리가 처리할 때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처리법. 반면에 호기성 소화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호기성 소화 시에 상층액의 BOD 농도가 낮다. 그만큼 BOD 처리가 잘 된다는 거죠. BOD가 유기물이에요. 그래서 유기물 처리가 양호한 것은 호기성, 산소를 이용하는 호기성 소화입니다. 그리고 나번 호기성 소화 시에 설러지 발생량이 많죠. 반면에 현기성 처리는 섞여서 처리하기 때문에 설러지의 발생량이 적습니다. 다음에 현기성 소화 시에 설러지의 탈수성이 불량하다. 섞여서 처리하고 입자가 작기 때문에 탈수가 현기성에서는 용이한 반면에 호기성에서는 탈수가 용이하지 못하죠. 그리고 현기성 소화 시에 운전이 어렵고 반응 시간이 길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기성 소화와 호기성 소화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2번 문제. 매립시 표면 차수막, 연직 차수막과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차수막이 표면 차수막과 연직 차수막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도 시험에서는 아주 출제 빈도가 높아집니다. 가번에 지하수 집배수 시설이 필요하다. 표면 차수막은 지하수나 침출수 집배수 시설이 필요하죠. 반면에 연직 차수막은 우리가 지하수 집배수 시설이 관로를 통해서 배출을 시켜요. 그래서 집배수 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경제성에 있어서 차수막 단위 공정당 공사비는 고가이나 총 공사비는 싸다. 자, 우리가 표면 차수막은 단위 면적당 공사비는 싸요. 근데 전체를 다 우리가 차수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총 공사비가 비싼 반면에 연직 차수막은 차수막을 설치하는 공간이 면적이 적어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공사비는 작은데 단위 면적당 공사비는 비싼데 총 공사비는 적은 게 연직. 반대로 우리가 단위 면적당 공사비는 저렴하나 총 공사비가 비싼 거는 표면입니다. 그리고 보수 가능성 면에 있어서 매립 전에는 용이하나 매립 후에는 어렵다. 다음에 차수성 확인에 있어서 시공 시에는 확인이 되지만 매립 후에는 곤란하다. 따라서 나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죠. 그래서 경제성 면이나 지하수 집배수 시설, 특히 두 가지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불포화 토양층 내에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미생물의 분해를 통해 유기물질의 분해를 도모하는 토양 정화 방법은, 지금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미생물을 이용해서 분해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미생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이 되나요? 생물학적 처리 방법.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생물을 주입을 해야 되니까 생물학적 분해법, 생물주입 배출법 중에서 뭐가 되느냐면 생물주입 배출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번, 23번에는 나번이 정답. 미생물 분해가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일일 쓰레기 발생량이 29.8톤인 도시 쓰레기를 깊이가 2.5m의 도량식이 트렌치 공법이에요. 매립하고자 한다. 쓰레기 밀도 500kg/m의 삼성, 도량 점유율이 60%, 부피 감소율이 40%일 경우에 5년간 필요한 부지 면적은 얼마인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면적 계산하는 공식은 아주 잘 나와요. 필기든 실기든. 그러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쓰레기 발생량 곱하기 1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이 한 쌍이에요. 자, 그리고 쓰레기 밀도 곱하기 깊이, 매립지의 깊이가 한 쌍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점유율이 나와 있으면 점유율 분의 1을 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레기 발생량과 부피 감소율이 나와 있으면 쓰레기 발생량 곱하기 1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이 한 쌍, 그리고 쓰레기 밀도 곱하기 깊이가 한 쌍이라는 것을 꼭 숙지하세요. 그러면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자, 하루에 29.8톤이에요. 톤을 킬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해줬죠? 그럼 29.8 곱하기 10의 3승을 하면 킬로그램 포 1. 5년으로 나타내니까 1년은 365일, 5년을 보정해 주세요. 그럼 5년 동안의 쓰레기 발생량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부피 감소율이 얼마냐면 40%. 그래서 1-0.4 나누기 밀도. 지금 주어지는 밀도가 500kg/m의 삼성. 그리고 매립지의 깊이가 2.5m. 그리고 점유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점유율 분의 1을 해서 곱해줘요.
따라서 분모에 점유율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5년 동안 부지 면적은 43,508제곱미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매립 면적을 계산하는 문제는 시험에서 아주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특히 24번이 아주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그리고 25번 밀도가 300kg/m의 삼성인 폐기물 중에서 비가연성이 무게비로 50%일 때 폐기물 10m의 삼성 중 가연분의 양은 얼마인가 나와 있어요. 가연분이라는 것은 탈 수 있는 성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폐기물이 지금 얼마냐면 10m의 삼성이에요. 근데 가연분이 킬로그램이잖아요. 이렇게 미터의 삼성을 킬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느냐면 밀도를 사용해요. 따라서 10m의 삼성과 300kg/m의 삼성을 이용해서 일단 킬로그램으로 고쳐요. 이 중에서 비가연성, 타지 않는 성분이 50%예요. 그러면 비가연성이 50%니까 가연 성분은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50%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m의 삼성의 폐기물 밀도 300kg/m의 삼성을 곱했어요. 그러면 미터의 삼성 없어지고 킬로그램이 나오죠. 자, 킬로그램. 이 중에 비가연성 물질이 50%라고 그랬으니까 1-0.5 또는 0.5를 곱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1500kg. 다시 말해서 폐기물 중에서 가연성 물질의 양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동층 소각로의 총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유동층 소각로의 총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유동층 소각로에서 사용되는 유동성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물질은 주로 모래를 여러분들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번에 활성할 것, 활성이라는 것은 반응을 한다는 소리인데 반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내마모성, 잘 부서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중이 작을 것, 비중이 작다는 것은 가벼워야 되겠죠. 너무 무거우면 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密도 분포가 균일할 것, 따라서 잘못 설명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설러제 계량하는 주된 목적은, 계량이라는 것은 약품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왜 약품을 주입하느냐면 탈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탈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약품을 주입하는 것을 계량시킨다고 하죠. 따라서 탈수 성질을 높이기 위한 거죠. 나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28번 농경지의 정화를 위해서 다른 장소로부터 비오염 토양을 운반해서 넣는 정화 기술은, 자, 여기서 오염된 농경지가 있어요. 오염된 농경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농경지를 오염으로부터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오염이 되지 않은 토양을 오염된 토양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토양을 바꿔가는 방법을 우리가 객토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혐기성 분해 시에 메탄균의 최적 pH는 얼마인가? 혐기성 분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분해를 시키는 것을 혐기성 분해라고 해요. 자, 이때 메탄균의 최적 pH는 7보다 약간 큰, 그래서 7.2에서 7.4 정도가 돼요. 따라서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분뇨가 100kl/day를 중온 소화했다. 1일 동안 얻어지는 열량은 얼마인가? CH4, 메탄의 발열량은 6000kcal/m의 삼성으로 하며 발생가스는 전량 메탄으로 가정하고 발생가스량은 분뇨 투입량의 8배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먼저 분뇨 킬로리터라는 단위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킬로리터라는 단위는 미터의 삼성과 동일해요. 그럼 분뇨 100kl라는 것은 분뇨 100m의 삼성하고 동일하죠. 따라서 100m의 삼성 per 1이라는 분뇨.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발생가스는 분뇨 투입량의 몇 배가 되느냐면 8배. 그래서 8배를 곱했어요. 자, 그리고 메탄은 1m의 삼성에 해당하는 6000kcal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렇게 단위가 없어지겠죠. 따라서 발생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480만 kcal per day. 자, 그런데 지금 소수점 처리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4.8 곱하기
10의 6성 킬로칼로리 퍼 데이로도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슬러지 등의 유기물의 토지 주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기물이라는 것은 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해요. 자, 가번 슬러지를 토지 주입 시에 중금속의 흡수량 감소를 위해서 토양의 pH는 6.5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에 용수 슬러지에는 다량의 라임이 포함되어 있어 pH는 6.5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라임이라는 것은 석회입니다. 다음에 각종 중금속의 허용 범위 내에서 주입시켜야 할 슬러지의 양은 하수 슬러지가 용수 슬러지보다 적다 되어 있는데 하수 슬러지가 용수 슬러지보다 큽니다. 그 다음 토양의 산도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라임은 석회니까 알칼리성이죠. 소요량은 토양 pH가 5.5 이하일 때 5.5 이상보다 많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도시 폐기물의 유기 성분 중에서 가장 생분해가 느린 성분은 자, 유기 성분이라는 것은 분해가 가능한 성분을 유기 성분이라고 그랬어요. 가번의 단백질, 라번의 지방, 다번의 셀룰로스, 라번의 리그닌.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분해가 가장 느린 것은 리그린입니다. 리그닌. 왜 그러냐면 팁에도 있는 것처럼 리그린이라는 것은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고분자 화합물은 분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3번 문제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도시 쓰레기를 퇴비할 경우에 적정 수분 함량에 가장 가까운 것은 자, 여기서 적정 수분 함량이라는 말이 얼마를 뜻할까요? 우리가 퇴비화를 했을 때 적정 수분량은 50에서 60% 정도. 그러면 50에서 60% 사이의 값을 나타내야 되니까 55%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일 20톤의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기 위한 로의 용적은 얼마인가? 단 저위 발열량은 700kcal per kg, 론의 열부하는 2만 kcal per m의 삼성 아워, 1일 가동시간 14시간. 자, 여기에서는 로의 열부하의 단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자, 여기서 kcal per hour라는 것은 kcal라는 것은 발열량이거든요. 발열량은 뭐와 한 쌍이냐면 폐기물과 한 쌍이에요. 폐기물을 태워야 발열량이 나오죠. 그래서 폐기물 곱하기 발열량이 한 쌍. 나누기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우는 장소를 로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의 용적, 다시 말해서 소각로의 가로 세로 높이를 우리가 용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부하가 2만 kcal per m의 삼성 아워. 그러면 폐기물 1일 20톤이에요. 그 다음에 열량이 지금 저희 발열량이 얼마냐면 700kcal per kg. 이게 한 쌍이에요. 그러면 700kcal per kg 곱하기 20톤을 kg으로 고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20톤은 2만 kg per day가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열부하가 시간당 hour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폐기물은 day가 기준이죠. day를 hour로 고치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이지만 여기서 가동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1일 가동시간이 14시간이기 때문에 24시간을 하면 안 되고 14시간을 보정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나누기 미터의 삼성, 로의 용적. 따라서 로의 용적에 대한 식으로 바꾸려고 하면 열부하고 로의 용적의 자리를 바꾸면 되겠죠. 따라서 용적을 계산하면 50m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논의 열부하의 단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맞추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발열량과 폐기물량이 한 쌍. 그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특히 이 문제에서는 하루를 보정했을 때 24시간을 보정하면 안 되고 모든 조건에서 가동시간이 주어지면 무조건 가동시간을 보정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5번에 보시게 되면 탄소가 85%, 수소가 13%, 황이 2%를 함유하는 중류 10kg 연소에 필요한 이론 산소량은 얼마인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론 산소량을 최적으로 계산하는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론에서 공식 정리를 보면 1.867C 플러스 5.6 H-8분의 5 플러스 0.7에서 이 공식은 반드시 숙지하세요. 자, C라는 것은 탄소의 함량이에요. 85%니까 0.85. H는 수소의 함량이에요. 13%니까 0.14. 산소 없으니까 생략. 그리고 황이 2%예요. 그러면 0.01을 대입을 하면 2.33 S미테일 삼성 per kg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kg이라는 것은 연료 1kg에 해당하는 이론 산소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중류가 연료인데 얼마죠? 10kg. 그래서 중류 10kg을 곱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단위가 23.3 S미테일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이론 산소량을 최적으로 구하는 공식 반드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타 매립 구조에 비해서 운전비가 높은 단점이 있으나 안정화가 가장 빠른 매립 구조는,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안정화가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안정화가 가장 빠르다는 것은 분해가 빨리 된다는 소리죠. 그럼 분해가 빨리 되면 호기성, 산소가 들어가는 호기성일까요? 산소가 들어가지 않는 혐기성일까요? 그렇죠. 산소가 들어간 호기성이 가장 빠르게 분해가 일어나겠죠. 따라서 호기성이 들어가 있는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해 폐기물의 고화 처리 시 흔히 사용되는 지표인 혼합률은 고화제 첨가량과 폐기물과의 중량비로 정의된다. 고화 처리된 폐기물의 밀도가 1.0g/cm의 삼성, 고화 처리된 폐기물의 밀도가 1.3g/cm의 삼성이라면 혼합률이 0.75일 때 고화 처리된 폐기물의 부피 감소율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부피 감소율 VCF라는 것은 혼합률, 지금 문제 조건에서 혼합률이 얼마로 주어졌죠? 0.75 1 플러스 혼합률, 그죠? 자, 식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피 변화율이라는 것은 1 플러스 MR 혼합률 곱하기 고화 전의 밀도에서 고화 후의 밀도를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주어지는 혼합률이 0.75거든요. 따라서 1 플러스 0.75 곱하기 고화 전의 밀도가 1.0g/cm의 삼성, 고화 후의 밀도가 1.3g/cm의 삼성. 따라서 대입하면 1.35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부피 변화율,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혼합률, 그리고 압축 전의 밀도와 압축 후의 밀도가 주어진 상태에서 부피 변화율의 공식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공식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경우죠.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분뇨를 소화 처리함에 있어서 소화 대상 분뇨량이 100m의 삼성포대이고 분뇨 내의 유기물의 농도가 1000mg/L라면 가스 발생량 미터의 삼성포대인은 얼마인가? 단 유기물의 소화에 따른 가스 발생량은 500L/kg 유기물, 유기물의 전량은 소화, 분뇨 비중은 1.0. 여기서 여러분들이 소화라는 것은 분해, 제거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기물은 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이죠. 따라서 가스 발생량을 계산했을 때는 분뇨량에서 뭐만큼? 유기물의 농도만큼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지금 분뇨량이 얼마라고 주어졌느냐 하면 100m의 삼성. 자, 그리고 이 분뇨 중에서 유기물량이 얼마냐면 mg/L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단위를 하나 알아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퍼센트가 나오게 되면 퍼센트는 10의 마이너스 2승의 값이에요. 자, 그리고 ppm이 mg/L이 뜨거든요. ppm은 10의 마이너스 6승의 값이에요. 따라서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해보면 10의 4승 차이가 나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퍼센트를 ppm을 kg/m의 삼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자, 퍼센트가 ppm으로 되기 위해서는 10의 4승, ppm이 kg/m의 삼성은 10의 마이너스 3승, 퍼센트가 kg/m의 삼성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는 10의 1승을 곱하면 돼. 이 식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1000mg/L는 10 곱하기 10의 kg/m의 삼성과 동일하죠. 왜? 여기서 ppm에서 kg/m의 삼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000mg/L는 10kg/m의 삼성이 된다고. 따라서 선러지량 중에서 지금 유기물의 농도가 10kg/m의 삼성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가스 발생량은 1kg에 해당하는 값이 500리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값은 0.5 미터의 삼성 per 유기물 1kg 되겠죠. 다시 말해서 유기물 1kg에 해당하는 가스 발생량이 0.5 미터의 삼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리터를 미터의 삼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리터와 미터의 삼성은 10의 3성 차이 나죠. 그래서 리터에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면 킬로리터, 다시 말해서 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500미터의 삼성 per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단위 환산들은 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면 되고, 제 설명을 들으면서 단위를 바꿔서 문제를 풀이를 하면 크게 어렵게 문제가 나오진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매립 면적은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인구가 20만 명인 도시에 매립지를 조성하고자 한다. 1인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3kg이고 쓰레기 밀도는 0.5톤 per 미터의 삼성이며 이 쓰레기를 압축하면 그 용적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압축한 쓰레기를 매립할 경우에 연간 필요한 매립 면적은 얼마인가? 단 매립지 깊이는 2m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면적은 쓰레기 발생량 곱하기 1- 부피 감소율이 한 쌍, 그리고 쓰레기 밀도 곱하기 매립지의 깊이가 한 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쓰레기의 발생량을 보면 하루에 한 사람이 발생시키는 양이 1.3kg per 인일. 그죠? 인구수가 20만 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립 면적은 연으로 나타내니까 1을 연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1년은 3분의 1을 보정을 했어요. 1년은 365일을 보정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압축을 한번 해요. 압축을 하니까 용적이 얼마가 됐어요? 3분의 2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값이 3분의 2가 됐다는 거죠. 아니면은 1-3분의 1을 곱하셔도 돼요. 그래서 3분의 1을 곱하셔도 되고 1-3분의 1을 곱하셔도 돼요. 부피 감소율이니까. 그죠? 자, 그리고 나누기. 밀도가 지금 얼마죠? 밀도가 0.5톤 per 미터의 삼성. 0.5톤, 톤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500이 되는 거죠. 500kg per 미터의 삼성. 왜? 단위가 똑같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매립지의 깊이 2m.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63,266.67 제곱미터 per 연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단위를 항상 바꿔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밀도가 주어질 수도 있고, 밀도를 주는 것은 단위를 바꾸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었을 때 단위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 부피 감소율이 3분의 2, 용적이 3분의 2로 줄어든다고 그랬으니까 1- 부피 감소율이 3분의 2라는 거. 그리고 이 3분의 2는 1-3분의 1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걸 같이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위생매립, 복통 플러스 침출수 처리의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자, 답은 처분 대상 폐기물의 증가에 따른 추가 인원 및 장비가 크다. 자, 실제로 보면 우리가 위생매립 같은 경우에서는 처분 대상 폐기물의 증가에 따른 추가 인원이나 장비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답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경제적인 수송거리 내에서 부지 확보가 어렵다. 답은 추가적인 처리 과정이 요구되는 소각이나 퇴비와는 달리 위생매립은 최종 처분 방법이다. 최종 처분이라는 것은 마지막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답은 거의 모든 종류의 폐기물 처분이 가능하다. 마지막 과정, 매립 과정이니까 거의 모든 폐기물이 다 대상이라는 거죠.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번의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